20살, 대학 입학을 불과 몇 달 앞둔 나는 설렘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늘 언니 김수진 중심이었다. 언니는 예쁘고 부침성 좋았고 부모님은 언니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냈다. 반면 나는 늘 뒷전이었다. 공부를 잘하든 상을 받든 부모님은 그저 그래, 잘했네 하고 말뿐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내가 알아서 해봐라는 말이 먼저 돌아왔다. 언니가 사소한 일로 투정을 부리면 온 가족이 나서서 달래주기 바빴다.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점차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대를 접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내게도 기댈 언덕이 하나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었다. 작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내 이름으로 된 항목이 있었다. 손녀 김민지의 대학 교육 자금으로 1억 원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각각 부동산과 귀금속 등 상당한 유산이 돌아갔기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공평하게 분배하셨다고 생각했다. 다만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에 그 돈은 부모님께 맡겨져 있었다. 당연히 부모님은 그 돈을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믿으셨을 것이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인 척하는 부모님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대학 입학 원서를 넣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면서 슬슬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대학 자금에 대해 여쭤보았다. 처음에는 아직 시간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게라며 대답을 회피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언니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때문에 부모님과 자주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언니 남자친구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 대출도 쉽지 않다며 부모님께 노골적으로 기댔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를 안쓰럽게 여기며 어떻게든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설마 내 돈에 손을 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부모님을 졸라댔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결국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 돈 말이다. 내 언니 집 사는데 좀 보태줬다. 듣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네, 보태주다니요. 그건 제 대학 자금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언니도 우리 딸이고 당장 집이 급하잖니. 내 대학 등록금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보면 되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미래를 위한 돈을 상의 한마디 없이 언니에게 줘버리다니. 당장 돌려주세요. 그 돈 없으면 저 대학 못 가요. 나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부모님은 오히려 짜증을 냈다. 뭘 그렇게 난리야. 어차피 네 언니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만 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니. 내 언니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대학 다녔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후회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했다. 내가 너무 쉽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소송할 거예요. 부모님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요? 이성을 잃고 외쳤다. 내 입에서 나온 소송이라는 말에 부모님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박장대소했다. 아버지가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소송? 대체 무슨 돈으로? 내 통장에 돈 한 푼 없으면서. 그 순간 나는 생애 최악의 굴욕감을 느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 나는 무력했다. 부모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 그들의 호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의 비웃음은 내 무력함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비수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이 집은 나에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의 비웃음이 귀에 맴돌았다. 무슨 돈으로? 좋아, 보여주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나는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둔 몇십만 원이 든 통장과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겨 몰래 집을 나섰다. 갈 곳은 정해두지 않았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캄캄한 밤거리를 헤매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단 하나뿐인 단짝 친구 박서연이었다. 서연이에게 연락해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서연이는 한밤중에 뛰쳐나온 나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어주었다. 서연이 부모님께도 죄송했지만 서연이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나를 안쓰럽게 여기며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서연이 집에서 맞는 첫날 밤 나는 서연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부모님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부족했다.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라는 조롱이 다시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 날 서연이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 다른 가족들한테라도 연락해봐. 혹시 알아?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다른 가족이라니. 부모님 쪽 친척들과는 명절에도 거의 왕래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 쪽 친척들은 더 그랬다. 하지만 서연이의 말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 몇 분의 연락처를 저장해둔 것이 기억났다. 그중 한 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태준 삼촌이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조부모님의 유언 내용과 부모님이 내 대학 자금을 언니에게 줬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어보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삼촌에게서 연락이 왔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 연락처를 물어보셨고 나는 망설임 없이 삼촌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삼촌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다. 부모님과의 관계, 조부모님의 유언, 그리고 이번 일까지. 나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삼촌은 아무 말씀 없이 듣기만 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짧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민지야. 내 이야기는 잘 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너는 당분간 부모님과는 연락하지 말고 내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라. 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삼촌이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삼촌과의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삼촌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작은 희망을 품었다. 그날 오후 내 핸드폰이 불이 났다. 부모님이었다.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나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확인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태준 삼촌이 조부모님의 유언 집행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이 유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유언장에 내 대학 자금 사용 용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모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민지야, 제발 삼촌한테 연락해서 소송 취하해달라고 말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우리가 대줄게. 내 언니한테 준 돈은 돌려받기 너무 힘들어. 언니가 집 계약 직전이야. 제발 삼촌한테 부탁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들은 삼촌이 변호사와 함께 자신들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나왔는지, 소송이 진행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법적 압박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제안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학 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까. 부모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고민 끝에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안하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다며 자신들이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되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말 속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었다. 소송만 취하해준다면, 그리고 절대 언니 수진에게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언니가 꿈에 그리던 집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감정이나 권리보다 언니의 집 구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에는 진심이 없었다.
나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요. 부모님 사과 안 믿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준 돈 돌려받는 게 잔인하다고요? 제 대학 자금을 뺏은 부모님 행동이 저한테는 더 잔인했어요. 나는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돈 전액을 돌려받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고 부모님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이 지났다. 김태준 삼촌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삼촌은 내가 지낼 임시 거처를 알아봐 주셨다. 서연이와 서연이 부모님께 더 이상 신세지기 죄송했기에 삼촌의 도움은 정말 감사했다. 삼촌은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주셨고 함께 아파트에 가서 계약을 하고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다. 삼촌은 내게 생활비를 주시면서도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았다.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둔 돈과 삼촌이 주시는 생활비로 식비 등은 직접 해결하게 하셨다. 재정 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삼촌은 법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다. 내가 물어보면 그저 다 잘 되고 있으니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삼촌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삼촌은 내가 불안해하며 이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다. 삼촌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어른의 존재를 느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었다. 가끔씩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무슨 돈으로? 라는 조롱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불신과 그들의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그 돈은 조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고 나는 마땅히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부모님의 제안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일 뿐 그들을 믿고 내 미래를 맡길 수는 없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모님에게 소장이 전달되었고 부모님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삼촌과 변호사님은 조정에서 전액 반환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 코로나 시국이라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부모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화면 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몹시 초조해 보였다. 변호사님과 삼촌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부모님의 신탁 의무 위반과 자금 유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조정위원 앞에서 부모님은 다시 한번 사과하며 예전의 제안을 반복했다. 민지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 소송은 취하하고 내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질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그 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돈이고 저는 그 돈 전액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부모님은 언니 수진의 집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느냐고 언니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부모님의 말에 냉정하게 대꾸했다. 언니 사정은 제 알바 아니에요. 그 돈은 제 돈이었고 부모님은 그 돈에 손댈 권리가 없었어요. 언니가 힘들면 부모님 돈으로 도와주시든가요. 왜 제 돈으로 언니를 도와요? 내 단호한 태도에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사님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부모님을 압박했다. 결국 부모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다음 조정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님은 다음 조정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정회의를 마친 후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모님의 초조한 얼굴과 언니를 언급하며 매달리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언니 수진이 부모님이 내 대학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언니는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어릴 때는 자주 싸웠지만 크면서는 서로 무관심하게 지냈을 뿐 미워하지는 않았다. 언니가 꿈꾸던 집을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웠다. 언니가 정말 몰랐다면 부모님에게 속은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쪽이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부모님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훨씬 더 기가 꺾여 있었다. 변호사님과 삼촌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부모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결국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안도감이 밀려왔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합의 후 며칠 뒤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바로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했다. 100,000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위해 남겨주신 소중한 돈이었다. 그제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돈이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수진에게서 인스타그램 DM이 왔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진이는 자기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부모님이 집값 보태준다고 해서 그냥 받은 것뿐이고 그 돈이 내 대학 자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며 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였다. 언니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언니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니가 먼저 연락해서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 나는 언니에게 짧게 답장했다. 알았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언니와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기다리던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났다.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교였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장학금 덕분에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대학 자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돈은 앞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학 입학 날짜가 다가오면서 삼촌 김태준 부부와 함께 대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향했다. 삼촌은 내가 지낼 기숙사 입주를 돕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사러 다니셨다. 숙모님도 오셔서 따뜻하게 챙겨주셨다.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다. 삼촌 부부는 내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근처 호텔에서 며칠 더 머물다 가셨다. 삼촌과 숙모님께는 정말 감사했다. 부모님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삼촌 부부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만 받았던 나에게 삼촌 부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떳떳하게 살아서 그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수업도 재미있었다. 룸메이트 언니도 좋은 사람이어서 금방 친해졌다. 부모님과의 일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갔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나를 오다매지 못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언니 수진과도 가끔씩 형식적인 연락만 할 뿐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내 손에 들어온 1억 원은 나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자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이 돈 덕분에 나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든든한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돌아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홀로 던져지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아팠지만 동시에 강해졌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함을 얻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난 것은 여전히 마음 아픈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단절이 어쩌면 나에게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내 힘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활기찼다.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었지만 룸메이트 언니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언니는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기에 더 많이 배려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거닐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삼촌 김태준 부부와는 주말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 가끔은 삼촌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삼촌과 숙모님은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삼촌은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내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늘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숙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지지를 삼촌 부부에게서 받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소송 이후 외할아버지에게서도 연락이 왔었다. 외할아버지는 부모님 편을 들며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버릇없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셨다. 나는 그 이메일을 보자마자 바로 차단했다. 외가 쪽 친척들과는 원래부터 왕래가 거의 없었고 그분들의 비난은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언니 수진과는 그 후로도 몇 번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언니는 집 구매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속상해했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담담하게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나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했다. 조부모님께서 남겨주신 1억 원은 내 대학 생활에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나니 생활비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할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에 허덕일 때 나는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주고 싶으셨던 쉬운 길이었을까? 나는 그 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돈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끔씩 부모님 생각이 나기도 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 비웃음, 그리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의 초라한 모습까지. 그들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악행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 대학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느꼈다.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상처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삼촌 김태준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삼촌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셨을까? 솔직히 삼촌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조심스럽게 삼촌께 여쭤보았다.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내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내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참 속 깊고 혼자 많은 것을 해낸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지. 그리고 네 대학 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거셨다. 삼촌은 이어서 말했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언의 의미를 내 부모가 함부로 짓밟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그리고 네가 무슨 돈으로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내 할아버지께서 내게 주려 했던 기회를 내 부모가 뺏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 할아버지 대신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삼촌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삼촌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이다. 삼촌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삼촌은 무뚝뚝하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셨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 나는 많은 면에서 변화해 있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나는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무엇보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가족, 삼촌 부부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언니 수지는 결국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출을 받아 겨우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들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진에게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보상해주려 애쓰는 것 같다. 그들의 편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 삼촌 부부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삼촌 부부는 흔쾌히 나를 맞아주셨고 나는 그곳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삼촌 댁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남은 조부모님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고민했다. 부모님과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들의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웠다. 대학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전공 공부에 더욱 깊이 몰입했다.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 성적 관리에도 신경 썼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웠다. 조부모님의 자금과 장학금 덕분에 나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며 시야를 넓혔다. 삼촌 김태준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삼촌은 바쁘신 와중에도 늘 시간을 내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삼촌 덕분에 나는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삼촌은 나에게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의 중요성도 가르쳐 주셨다.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와는 여전히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다. 서연이는 내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소중한 친구였다. 서연이와 함께 있으면 나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서연이 부모님께도 가끔씩 연락해서 안부를 여쭙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언니 김수진과는 여전히 형식적인 연락만 이어갔다. 언니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 일도 드물었다. 언니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아파트 대출 문제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다. 언니가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자라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기적인 면모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언니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언니 역시 부모님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내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언니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물론 부모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여야 하지만 나에게 부모님은 상처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남은 조부모님의 자금은 신중하게 관리했다. 삼촌의 조언을 받아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었다. 이 돈은 내가 앞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라는 조롱은 더 이상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이룬 성취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대학 생활은 계속 이어졌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과목들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캠퍼스 생활은 활기찼고 나는 그 속에서 점차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삼촌 김태준은 내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 친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과 현실적인 조언을 삼촌에게서 받았다. 삼촌 부부의 집은 나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명절이나 방학 때면 삼촌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부모님과의 법적 분쟁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용기 내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법이라는 시스템이 때로는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희망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삼촌 부부와 친구 서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삼촌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다. 삼촌 덕분에 나는 막연했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조부모님의 유산 덕분에 학자금 대출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롯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내 모습일 것이다. 언니 수지는 가끔씩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일상 사진을 올렸다. 새로 꾸민 아파트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나는 언니의 눈빛에서 어딘가 불안하고 지쳐 보이는 기색을 느꼈다. 아마도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나 결혼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에게만 매달리는 것 같았다. 가끔씩 언니의 피드에 달린 부모님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언니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언니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언니도 나의 삶에 대해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과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언니와의 관계는 희미하게나마 이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지원했고 삼촌의 조언과 도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삼촌께 연락드렸다. 삼촌은 내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며 축하해 주셨다. 숙모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삼촌 부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졸업을 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나는 감회가 남달랐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롯이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조부모님의 유산은 내게 날개가 되어 주었고 삼촌 부부는 든든한 바람이 되어 주었다. 직장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갔다. 힘든 순간마다 부모님의 비웃음과 삼촌의 따뜻한 격려를 떠올렸다. 무슨 돈으로라는 말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이 악물고 버텨내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삼촌의 지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삼촌 부부께 작은 선물을 사서 찾아뵈었다. 삼촌은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내 고집에 결국 받으셨다. 숙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견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삼촌께서는 이제 진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힘들 때마다 내 할아버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삼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았다. 나 역시 먼저 연락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내 삶에서 지워진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언니 수지는 가끔씩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짧은 댓글을 남기는 정도였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부모님 차를 보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외면하고 내 갈 길을 갔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조부모님의 유산은 든든한 미천이 되었지만 그 돈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미래를 계획했다. 삼촌 부부와 친구 서연이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를 통해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지만 삼촌 부부에게서 받은 사랑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어릴 때의 나약한 김민지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배신과 조롱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내 손에 쥔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쟁취한 자유이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천, Total Characters 1633.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는 점차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나갔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릴 적 욕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했고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주말에는 삼촌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 서연이와 만나 스트레스를 풀었다. 삼촌께서는 가끔씩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삼촌의 이야기를 듣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다. 삼촌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더 이상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언니 수지는 여전히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언니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들은 나에게서 뺏은 돈 이상을 언니에게 쏟아붓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모님의 유산을 현명하게 관리했다. 삼촌의 조언을 받아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다. 돈은 나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스스로의 성장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팀원들과 함께 축하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언니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데 이용할 것이다. 그들에게 나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의 성공은 오롯이 나 자신과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삼촌 부부에게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전했다. 삼촌과 숙모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들의 칭찬과 격려는 부모님의 어떤 인정보다도 값지고 따뜻했다. 나는 그분들의 사랑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졌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담담함과 연민이 채웠다. 그들도 어쩌면 자신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방식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안쓰러울 뿐이었다.
편애와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불행한 부모님. 그들은 물질적인 유산은 받았을지언정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유대는 잃어버렸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의 의미, 돈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용기까지. 이 모든 경험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라는 조롱은 이제 내 삶의 원동력이자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사랑으로. 몇 년 후 나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고 조부모님의 유산과 내가 모은 돈으로 나만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언니의 집처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닌 오롯이 내 노력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아파트에 필요한 가구와 살림살이를 채워 넣으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사하는 날 삼촌 김태준 부부가 오셔서 가장 먼저 축하해 주셨다. 삼촌은 드디어 내 명의로 된 집이 생겼구나. 내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숙모님은 집들이 음식을 한가득 해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친구 서연이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새 아파트에서 맞는 첫날 밤 나는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부모님 집 창밖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곳은 억압과 슬픔의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자유와 희망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독립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모님과 언니 수진에게는 이사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 수진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언니는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에 만족했다. 부모님의 편애와 배신이라는 아픔 속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이었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다. 나는 조부모님의 유산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돈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였고 나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며 내 자산을 늘려나갔다. 삼촌 김태준 부부와는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삼촌은 나에게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숙모님은 따뜻한 어머니 같았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삼촌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 서연이와는 변함없이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다. 서연이도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었다. 서연이는 나에게 혈육 이상의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긴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나는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 라는 조롱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다. 나는 그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얻고 나만의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과 독립을 쟁취했다. 나의 이야기는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자립과 성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내 힘으로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나는 직장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나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어릴 적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다. 나의 성공은 오롯이 나 자신의 노력과 조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삼촌 부부와 친구 서연이의 지지 덕분이었다. 특히 조부모님의 유산은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엄청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남들보다 앞서 시작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오롯이 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주려 하셨던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삼촌 김태준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조언자였다.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삼촌과의 대화는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삼촌은 나에게 단순한 친척을 넘어선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숙모님은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나를 응원해 주셨다. 삼촌 부부의 존재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친구 서연이와는 이제 서로의 경조사를 챙겨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서연이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도와준 은인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부모님과 언니 수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 상태였다. 가끔씩 다른 친척들을 통해 소식을 들을 뿐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언니에게만 매달리는 것 같았고 언니는 힘든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지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과거의 일이었다. 나는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가족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한 개인이 역경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고 성장하는 성공 스토리였다. 부모님의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성취,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라는 조롱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 자신의 힘을 믿으며 나는 종종 조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깨끗하게 단장된 산소 앞에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다. 부모님의 배신, 삼촌의 도움, 대학 생활, 그리고 나의 성공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위해 남겨주신 유산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분들이 주신 기회를 발판 삼아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산소 앞에서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삼촌 김태준께서는 나에게 조부모님의 유산 관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돈이 단순한 상속금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이룰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나는 삼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갔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 언니 수지는 가끔씩 나에게 연락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니 아이에게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 사이의 불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들어했다.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감정을 나누지는 않았다.
언니가 겪는 어려움은 부모님의 잘못된 편애와 그로 인해 언니 스스로가 형성한 의존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니가 스스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언니의 삶은 계속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언니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권유하거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다. 언니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였다. 나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직장 생활은 만족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삼촌 부부와 친구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만든 일부였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쓸 생각은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나 개인의 경험이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혹시라도 나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나를 도와줄 의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부모님의 무슨 돈으로 라는 조롱을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에게 자립의 동기를 부여한 주문과 같았다. 나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했다. 나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축해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믿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믿는다. 나는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가족의 배신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자립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기대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